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최철 PD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망의 기초연금입니다. 아주 뜨겁고 민감한 주제죠. 잘못 얘기하면은 어르신들께 혼납니다. 악플이 막 주르륵 달리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악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초연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독보적인 은퇴노후 전문가시죠. 친절한 곽프로 곽재혁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곽프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KBWM 스타자문단의 친절한 곽프로 곽재혁 수석입니다. 곽프로님, 저번에 2024년에 바뀐 연금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깔끔했나요? 아우, 깔끔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자주 나와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한 2달 만에 나오셨거든요. 뭐 좀 더 불러주시면 되죠. 아, 제가 안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보면 공적연금 관련 이슈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튜브들을 뭐 보면은 거의 공적연금 관련 내용들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하고요. 맞아요. 기존에 그 기초연금 지급 개선에 관련된 뭐 공약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총선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급이 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된 논의도 같이 좀 뜨거워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데 4월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재산정 조사가 실시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감액이라든지 또는 지급 불가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좀 더 뜨거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요새 뉴스도 굉장히 자주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기초연금 감액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최근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기초연금 감액 논란하고 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5월 6일자 뉴스 화면인데요. 영상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 대폭 감액되면서 관계기관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오른 금융권 이자가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된 건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보통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수령하시던 기초연금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2024년 들어와서 감액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일단 그 전에 먼저 한번 기초연금의 수급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의 구조상 만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렇죠. 현재 기초연금액은 어르신 이제 단독인 경우하고 이제 부부인 경우가 좀 각각 달라요. 이제 단독인 경우에는 최대 월 33만 4,800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부부의 경우에는 약 53만 5,700원을 받게 되십니다. 부부가 받으시면 2인이 각자 수령하신 경우에 비해서 월 수령액이 좀 적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두 명이서 받으시면 각자 받았을 때를 계산했을 때 하면 이해하면 그쵸, 66만 9,600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53만 5,700원만 받는다면은 약 2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소득 인정액이 정부의 선정 기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위 70%로 이제 선정이 돼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024년 현재 요 말씀드렸던 선정 기준액 같은 경우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213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 기준으로 해서는 월 340만 8천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이게 그러니까 합산한 소득보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그래도 받을 가능성은 좀 올라가시겠네요. 그렇죠.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통계치 등을 보고 기준을 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그 가구 통계라든지 국가 통계라는 게 매번 바뀌잖아요. 네. 그거 맞춰서 이제 연말 전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로 이렇게 그러네요. 조정되고 예, 있죠. 예. 그러면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냐 못 받냐 이게 이제 저 소득 인정액에 달린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제 화면이 하나 또 있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 산식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 산식을 보시면은 소득 인정액은 소득의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산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기타소득이 조금 애매할 텐데 여기 뭐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뭐 재산소득이라면 이제 사적연금이라든지 뭐 금융소득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공적이전 소득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왜 우리가 뭐 공적으로 받는 연금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것들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서 기타 소득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용어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다른 아니군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외 소득을 다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은 집 같은 이제 일반 재산, 집은 일반 재산으로 보고요. 그다음 그 외 금융 재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 소득 인정액이 좀 적게 잡힐수록 딱 구조를 보시면 유리한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같은 경우는 좀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제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일반 재산이 금융재산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죠? 산식을 보니까. 아, 저도 산식을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참 탁 막힙니다. 아, 깝깝하죠. 그래도 이제 곽 프로님께서 해설을 다시 해주셔가지고 잘 보니까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제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된다.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은 먼저 1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고 공제해주고. 이제 거기서 30%를 제외하고 또 70%만 70% 가지고 합산을 인정하는 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일반 재산도 기본 재산의 공제라는 게 있는데 대도시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을 예. 재산에서 빼주는 거고요. 예. 너무 조금 빼주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 그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네네. 뭐 1억 3,500만 원 그러면은 조금 좀 적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데 아까 하위 70% 소득 인정액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산해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그러면 재산하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걸까요? 사실 아까 산식만 보면 어느 정도지? 라고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아, 또 역시 또 우리 곽 프로님께서 이렇게 또 친절하십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결론적으로 허들이 예상보다 뭐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순수하게 다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 선정 기준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414만 원, 그리고 이제 부부 기준으로는 월 596만 원까지 나오고요. 한편 이제 또 극단적으로 봐서 한 집 한 채만 딱 있다. 라고 놓고 볼 때는 대도시 아파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 단독 7억 7천, 부부 같으면 한 11억 5천까지 가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공시가격의 시가 현실화 비율이 한 70%에서 80% 그렇죠. 언저리라고 예, 봤을 예. 때 거의 보면은 한 단독일 때는 한 9억에서 10억, 그다음 부부 공통일 때는 14억 15억까지도 어렴풋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는 그래도 비싸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이런 경우를 산정해 봤어요. 두 네 분이 대도시에 사십니다. 대도시에 사시고 월 100만 원씩 소일거리로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계세요. 요새 또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으시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은 이제 각자 월 5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집은 빚이 없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정도,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실제로 이제 시가로 아마 환산하면 대략 한 6억 5천, 뭐 한 7억 정도 예,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억 원 정도의 정기예금도 같이 있다. 그래도 알차시네요. 그렇죠. 네, 네. 한번 우리 PD님이 들어보셨을 때도 되게 막 어렵다는 느낌이 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생계 유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매년 4.8% 정도 이자도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자 가정할게요. 예, 예. 이 정도의 환경에서 대신 그 어르신 부부분들이라면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되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 봤을 때는 과연 저 정도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를 예.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보니까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 10분 중에 그래도 7분은 이 대상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다고 사실 위의 금액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또 상황에 따라 좀 감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이요. 네, 감액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단독 가구 기준으로 아까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212만 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대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대상이 돼서 33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으신다고 가정할게요. 예예. 또 B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 B분은 214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책정돼서 아깝게 탈락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뭔가 억울하죠. 그렇죠. 뭔가 억울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이 받고 나면 월소득이 더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형평성 이슈로 당연히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방금 예시와 같이 소득 인정액하고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게 되는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은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감액이군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초연금의 10% 단독 가구의 경우에 네. 그다음 이제 부부의 경우는 20%까지는 최저연금액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시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감액이 되시면은 뭐 공과금도 밀릴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보는 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려움 겪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감액 제도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다만 이제 올해 4월부터 그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서 이제 확인된 사실인데 최근 2년간 보면은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자 소득이 생각보다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은행 예금도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한때는 뭐 4% 중후반까지는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재작년에 그 정도 했고 올해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3%한 중반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만약에 이제 농협이나 수협, 뭐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에도 많이 예치를 하시잖아요. 이자 좀 높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뭐 증권사에서의 채권 같은 걸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뭐 한 5%대, 뭐 적게는 그래도 한 4%대 이상의 금리가 여전히 일단 그 지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소득 환산을 하는 중에 그 재산소득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금융소득. 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크게 잡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감액이나 아예 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탓이군요. 맞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뭐 구청마다 뭐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럼 혹시 감액이나 뭐 지급 중지가 임박한 분들 계실 텐데 또 아니면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그쵸. 계실 텐데 또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뭔가 이렇게 조언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만약 감액이나 지급 중지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좀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일단 앞서 살펴본 산식을 감안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도 갖고 있고 금융자산도 갖고 계신 분들. 네. 당장 대출을 갚기에는 내 유동성 때문에 좀 일부 금융자산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소득 부분을 좀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를 상환하고, 물론 채무를 상환하는 부분들은 재산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채무를 반영해서 재산을 소득 환가하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되면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액은 우리가 이제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득 환산액에 이제 적용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소득 인정액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그것도 이런 좋은 방법도 팁입니다.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한편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번에 정말 아쉽게 좀 감액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아니면 아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의 소득이나 이 재산 구조를 역시 감안해서 또 소득 인정액을 먼저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뭐 감액이라 지급 중지 될 만한 이유가 나 없어 보인다. 뭐 이러면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이의 신청을 접수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산정 자체의 어떤 오류, 어떤 행정적인 오류가 없는 한 구제받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11년 7월 이후에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증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요 증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그 친절한 과프로 기초연금 편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쉽지만 좀 내년을 기약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위에서 보신 것처럼 매년 선정 기준액이 어떻습니까? 점점
완화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더 증가하면서 완화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소득하고 재산도 감소하면서 소득 인정액 자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는 안 됐더라도 또 내년, 내후년 이후에는 이게 또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앞서서 살펴보시는 산식 감안해서 소득 인정액을 한번 잘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식도 그렇고 저희 어르신들이 매년 또 확인하시기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알아서 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같은 건 없을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통지를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예. 나중에 내가 수급 가능자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재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네. 예.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프로님,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거는 어떻게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일단은 뭐 예.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그 공적연금제도 변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예의주시했다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뜨면은 좀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로또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또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꿈을 꿔야 되나요? 이제 기도하고 꿈도 꿔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아, 로또를 사야죠. 그렇죠. 로또 사야죠. 예, 예. 그죠? 예. 서울대 입학하려면 어떻게? 서울대 입학하려면 원서부터 내야죠,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겠나요? 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원서부터 내야죠, 그죠? 아, 그렇죠. 원서 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 그죠? 예, 예. 똑같아요. 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대상이 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 65세가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참 끝까지 정말 친절하십니다. 친절한 곽프로님.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친절한 곽프로 코너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아 그렇죠. 아, 1편의 호응에 따라서 2편이 또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저희 구독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